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늘은 한국 동양화 화단의 큰별 중에 한 분이신 천경자님의 에세이 초록빛 속의 자화상 중에 몇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경자는 1924년 11월 11일 전라남도 고흥에서 태어났으며 도쿄 여자미술전문학교를 거쳐 1974년까지 홍익대 미술대학 동양학과 교수를 지냈습니다. 1971년 서울특별시 문화상, 1978년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 되었으며 1983년 은관문화훈장 등 여러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작가의 그림은 자연의 아름다움, 생명의 신비, 인간의 내면 세계, 문학적인 사유의 세계를 자신의 생활 감정과 함께 표현해 내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자전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천경자만의 독자적인 화풍으로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 낭독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바쁜 일상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은이 천경자 초록빛 속의 자화상 중에 첫 번째 이야기 봄의 길목에서 눈이 휘날리는데도 서울은 계절에는 아랑곳 없이 수시로 볼 수 있는 카네이션이라든지 오이, 상치 등 야채가 많아 비록 찬바람에 살결은 쏘아하니 아프지만 시각적으로 봄, 심지어는 여름 같은 느낌마저 들어 계절을 착각하게 한다. 게다가 이상기후 작용은 겨울을 봄처럼 따숩게도 하니 계절을 착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겨울이고 봄이고 언제나 사람 나름대로의 마음속에 있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어 이상할 것도 없는 것 같다. 계절이야 어찌됐건 1월이니까 관습대로 코트를 걸치고 나는 어느 삼류 영화관에 들어갔다. 영화는 불란서 영화 대린저였다. 흔한 깽 영화지만 대사가 불어이고 그 음색이 불란서 영화 전통인 페이도스를 강조하여 가슴을 울려주는 좋은 영화였다. 어쩌다 깽이 된 아들이 홀로 사는 어머니를 찾아갔을 때 울타리에 피다 남은 장미 한 송이를 꺾어 노모에게 주는 그런 장면이 나를 울게 했다. 참 오랜만에 조용히 울 수 있었던 나는 눈물이 뺨에 흘러내리는 그 얄궂은 쾌감을 즐기기 위해서 손수건을 꺼낼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 옛날에 나는 영화를 볼 땐 물론 소설을 읽을 때도 잘 울었고 직장에서 상관 몰래 시간의 틈을 내어 아기에게 젖을 먹이기 위해 집으로 빠져나가는 도중 버스의 손잡이에 매달려 포플린 저고리 팔소매에다 눈물을 후붓히 적시던 적도 있었다. 근래에는 슬픔에만 젖어 살 수도 없어 어지간한 일에는 울지 않았지만 옛 시절의 눈물이 왠지 노스텔지어처럼 간혹 머리를 스쳐줄 때마다 나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했다. 그런대로 세월은 흘러 계절마다 착각하고 살았던 나에게도 두 아이의 입학시험을 치러야 되는 걱정이 다가왔다. 나 역시 자식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기쁨이기보다 가슴 아픈 일일 경우엔 그 옛날에 강한 유혹으로 베어먹었던 사과 한쪽의 원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의 아담은 먼 피안에 있었다. 어릴 때 쫑쫑이라고 불리었던 애가 국민학교에 입학해서 다닐 무렵 책가방 메고 돌아오는 길에 양귀비 한 송이를 꺾어
활짝 핀 얼굴로 내 코언저리에 대주던 일이 어제의 일처럼 눈에 선하다. 공부도 잘해주었지만 유독 영웅심이 강했던 쫑쫑이가 부반장으로 뽑힌 다음날 아침 목을 가다듬고 구령 연습을 하던 기억도 난다. 다만 나를 애타게 해주었던 일은 인플루엔자에 걸려 고열로 생명이 위독했을 때와 분홍색 점퍼를 걸치고 놀러 나갔다 저녁때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던 일이다. 옛날 나의 어린 시절에 말굿 사냥에 걸린 아이가 있었는데 여기서 말굿이란 서커스를 말합니다. 그런 일을 상상하면서 애타게 찾아 헤매던 일 역시 상기된다. 그런데 그놈이 고교에 응시했으나 낙방을 했다. 뭐니 뭐니 해도 실력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겠고 2차 시험도 있으니 그렇게 낭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응신날 어린 마음에도 꼭 아버지에게 영광을 보이겠노라고 일본 소설의 미야모토 무사시가 사사키 고지로와 결투하는 기분이 아니면 흡사 영화 하이눈의 게리 쿠퍼의 기분으로 시험에 대결했던 것 같다. 그날 아침 그 모습과 긴장된 표정을 보고 어미인 나는 너무도 잘 알 수가 있었던 것이다. 밤늦게 공부하고 돌아오는 애가 안타까워 선호대가 되는 그의 아버지의 차를 교섭했던 일. 그것마저 내 신경을 피롭게 해서 그만두어야 했던 일 등이 떠오른다. 누나는 본인의 소원대로 영문과에 합격이 되어 기념으로 숙녀화를 사주기로 약속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갈 아우의 시험 결과를 기다리느라고 오랫동안 벼르고 있었다. 불합격의 소식을 안 다음 날 나는 두 오누이를 데리고 명동으로 나들이를 나갔었다. 약속대로 누나의 숙녀화를 사주고 쫑쫑이의 구두까지 사주기 위해서였다. 구두방은 남녀 학생 손님으로 붐비고 있었다. 내 아이 또래의 어떤 사내 학생이 만면에 희색을 띠고 새 구두를 신어보고 있는 모습. 그걸 부러워하는 내 아이놈의 착잡한 표정은 그늘져 보였다. 도대체 마음이라는 게 심장에 꽂혀 있는지 두뇌 속에 있는지 폐부에 있는 것인지 그 무엇인지 형태불명의 마음의 껍질이 홀랑 벗겨져 아픈데 그 위로 송충이가 기어가듯 쑤시어 까무러질 것만 같았다. 세상 부모들의 마음은 다 같을 것이다. 그러나 까무러쳐 누워서도 자기 호령 없이는 따뜻한 미음 한 모금 얻어 마실 수 없는 나. 어느 굵직한 아버지 같은 목소리로 위로말 한마디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아쉽기만 하다. 그 굵직한 목소리가 전화를 통해서라도 내 아이에게 걸려와 용기를 줄 수 없는 것일까? 나는 누구라도 찾아가서 그 말을 사기 위해 집을 나와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는 어느 고가도로 위를 달리고 있고 차창밖 서쪽 하늘의 노을빛은 슬프건 괴롭건 그저 아름답기만 하다. 두 번째 이야기, 선글라스. 구름이 내려앉아 온통 그레이 빛으로 덮인 우울한 거리를 나는 선글라스를 끼고 부산하게 거닐었다. 지난 여름에 어느 잡지 편집실에서 일반이 선글라스를 끼는 정의를 말해보라는 전화 질문에 응했던 일을 상기했다. 그리고 후에 잡지를 받아보고 쯧쯧 하며 마땅치 않은 하루를 보냈던 그날을 생각했다. 말이 서툴러 충분한 전달이 못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과 뒤바뀌었는지 엉뚱한 정의가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옛 애인을 만났을 때의 주름살 가리기. 거기에 덧붙여 몰입애 같은 뚱뚱보 사나이와 나처럼 키가 큰 여인이 주름살 투성이 얼굴에 선글라스를 끼고 인사하는 장면의 만화가 그려져 있었다. 언젠가 꽃꽂이 전시회에서 유명한 여류 미용가를 소개받았을 때의 일이다.
첫말이 우리는 젊어져야죠. 성형수술을 하세요. 주름이 개운하게 없어진답니다. 경험했다는 듯 삶은 달걀처럼 매끈한 얼굴을 치켜올리며 나를 쳐다본 그녀에게 나는 주름이 좋아요. 라고 대답해버렸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무언가 창작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주름 하나하나는 거목의 연륜처럼 얼마나 소중하고 고상한가. 외면보다 내면의 젊음이 살아있다는 걸 그는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때 선글라스의 정의에 대한 각도가 빗나간 일을 생각하여 마음속으로 고쳐 잡았다. 그러나 선글라스 속에서 반짝거리는 눈언저리에는 비밀스러운 것이 숨어 있을 수 있다. 무언가 자기를 가리고 싶은 마음, 아니면 반대로 남과 외면하고 싶은 마음의 작용이 있는 것이다. 사람 따라 생각 나름이겠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경 사이에 선글라스가 개입하는 것이 아닐까. 물론 나는 후자의 심경에서 비 오는 날에도 무형의 가해자에게 저항하기 위하여 선글라스만이 아니라 마스크라도 하고 다니고 싶을 때가 있다. 선글라스는 또 심약한 자기를 캠플라지 하기 위하여 끼는 수도 있다. 내가 처음 캠플라지 하고 싶었을 때가 몇 해 전 파월 백마부대의 성대한 식전이 중앙청 광장에서 열렸을 때다. 뭇 귀빈들의 시선이 파월 장병들에게 모였을 때 형제라곤 단 하나뿐인 아우의 목에 걸어줄 조촐한 화환 때문이었다. 나는 그 일 때문에 처음으로 팥죽빛이 감도는 태의 선글라스를 하나 마련했던 것이다. 선글라스는 내 얼굴에 별로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통속스러워 사용하고 싶지도 않아 오래도록 경대 서랍 속에 처박혀 있었다. 그런데 지난 여름 아이들을 데리고 대천 해수욕장에 가게 되어 잠시 동안의 행복을 누렸다. 바닷가에 가면 물속에 들어가는 즐거움보다 나는 유치한 토산물을 살 때 바가지를 쓰는 재미, 그리고 조개 껍질을 줍는 재미가 더 좋았다. 바닷가에는 해마다 밀린 인파 때문에 조개 껍질보다 되레 수박, 참외 껍질이 더 많은 편이었다. 나는 모래 위에 누워서 선글라스를 마음 놓고 끼고 그 위에 밀짚 모자를 살풋 올리고 부시지 않은 태양을 바라볼 수 있었다. 태양은 히피족이 즐겨 그리는 단순하고 살찐 십자가 화판처럼 보였다. 그리고 밀짚 모자의 뚫린 구멍인지 네모난 칠색의 강렬한 색채가 꽃의 태양을 네온처럼 빙빙 도는 것이 재미있었으나 누워서 찬란한 그 모습을 스케치하려 해도 볼펜의 잉크가 나오지 않아 아쉬웠다. 그 후 선글라스는 다시 접힌 채로 경대 서랍 속에 들어갔다. 해마다 9월은 나에게 웬일인지 액신의 소매자락이 스치는 듯 우울한 일을 남기고 갔다. 액신이란 재앙을 가져온다는 나쁜 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액신의 9월 때문에 나는 고독했고 저항해야 했고 결국은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숙명에 대해 한결 강해졌다. 지금 나는 피해자 의식 속에 선글라스를 끼고 짙은 그레이빛 하늘 아래를 거닌다. 물밀 듯한 자동차, 세종로 동상 아래의 꽃빛도 꽃집의 윈도우까지 그레이로 보였다. 사람의 피부도 그레이. 모두가 괴물처럼 느껴진다. 나는 쫓기는 사람처럼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거기엔 잘하는 사람도 있고 미운 사람, 고운 사람도 있다. 그러나 선글라스 덕으로 일일이 인사를 나누지 아니해도 무방했다. 그러나 속셈으로는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시원스럽게 말을 해치운다면 할 말은 많다고 생각했다. 보잘것없는 일들, 위선과 위장에 감싸인 사연들을 지켜들고
세상을 교묘하게 꾸려가는 인생 같은 것을 선글라스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다. 무슨 전당, 무슨 집회,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도 이 거리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다행일까? 마음 놓고 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선글라스의 편리함이리라. 나는 바삐 걷던 걸음을 훨씬 늦추었다. 생각해보니 그렇게 바삐 거닐 것도 없을성 싶었기 때문이다. 걸음을 늦추고 나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인생이 경쟁이라고는 하지만 그 경쟁이란 반드시 100m 경쟁만이 아닐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왜 오늘따라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반추해 본다. 사람이란 하늘에 비구름이 깔렸다든가 좀 시간이 늦었다든가 계절이 바뀌었다든가 남은 태만한데 혼자 부지런히 일만 했다든가 하는 이유 때문에 피해를 입는 수가 많다.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데 가해자는 그림자처럼 공기 속에 건재하고 있다. 이럴 때를 위하여 선글라스는 존재하고 있는지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대춘의 미각. 제목에서의 대춘이란 봄을 기다림을 말합니다. 슈퍼마켓에 들러 돼지갈비 2근반과 법주를 사들고 집 앞에 부려놓는다. 띵동 하고 초인종을 누르면 한참 있다가 2번째 띵동 소리가 나야 신발 끄는 소리가 나는 것이 우리 집 버릇이다. 지난날 한참 동안은 공연히 시샘을 부리던 아주머니가 의례 나인 것을 빤히 알면서도 일부러 누구시오? 하고 지리함을 더해주곤 했다. 문이 열리는 동안 나는 산 없는 먼 산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다. 남이 보면 퍽이나 청승스럽게 느껴질 나의 표정일 텐데 하면서도 오늘도 나는 먼 곳을 또 바라본다. 시야엔 빽빽이 들어선 엷은 잿빛 중류급 주택과 높이 솟은 H대학교의 빌딩이 펼쳐진다. 그 사이에 붉은 벽돌의 공동 목욕탕 굴뚝이 퉁명스럽게 솟아있어 의례껏 시점은 먼 곳으로 쏠려 돌아가게 마련이다. 푸르름이라곤 한 점도 찾을 수 없는 시야 속에 봄이 보이지 않고 다만 당인리로 가는 기름 실은 디젤 열차가 삐삐하고 칙칙거리며 지나가는 소리에 비로소 너무도 멀리 봄을 느껴보지 못하며 몇 해를 살아온 것을 깨닫는다. 이 즈음엔 그 소리마저 듣기 어려워진 것 같다. 나는 시장 본 물건을 들고 먼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서 이것저것 보여드리고 부엌으로 가져가는데 백발 감상소녀인 우리 어머니의 무표정 속에서 좋아하시는 빛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지금도 저항을 느끼는 보일러 장치, 석유난로, 가스, 근래에 들여놓은 텅텅 비기 일수인 냉장고, 다리미, 또 무엇 등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기름이 떨어지면 생활이 정지 상태로 빠져버리는 고달픈 도시 생활에 익숙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형편이다. 온실 재배로 연중 볼 수 있는 인공으로 된 달래나 푸성기 따위, 꽃, 특히 국화나 카네이션을 보면 자연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나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은 외면하고 싶어지는 것이 상정일는지 모른다. 또 스테인레스 밥그릇, 전기밥솥, 찬장 서랍을 열면 수저와 함께 시끄럽게 쏟아져 나오는 스푼과 포크, 아무래도 정이 들지 않는다. 나의 어린 시절 상을 차릴 때는 안방의 논고리에 매달린 비단 자수 수저집에서 수저를 꺼내 행주로 닦아 상에 올렸었다. 그 수저집 가져나르기는 대개 아이들이 맡았다. 달래는 뒷동산 보리밭에서 캐온
처녀 달래를 모아 달롱게, 달래 절임 김치를 담았고 뜰에 움터오른 봄동을 뽑아 소금에 절였다가 실고추와 멸치젓국을 수북이 부어 담은 봄김치가 상에 오른다. 생선으로는 서대, 양태구이가 가끔 가진 양념에 발려 구이로 올랐다. 또 한 가지, 군평선이 그것을 얼기빗땡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비늘 위로 얼기빗처럼 검은 줄이 그어져 있어 얼기빗땡이라 했고 또 일명 작은 각시고기라고도 불렀다. 국은 된장기에 쇠고기 기름기와 반지락, 바지락이 들어간 보릿잎국, 냉이국, 개불딱지국이 상에 올랐었다. 사월이 되면 보리밭의 개불딱지가 세어져서 물망초 꽃빛의 꽃을 피워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나를 알아달라고 호소하듯 하는 이름과는 달리 사랑스럽다. 이른 새벽부터 소금장수, 생선, 낙지, 반지락, 젓갈장수, 5만 가지 장수들의 사시오잉 하고 외치는 소리가 동네 집집으로 메아리쳐 왔다. 그 맑고 고운 목청의 소리들은 때론 한스럽고 때론 해학적으로 들려와 흡사 유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남도창을 듣는 듯했다. 고향은 삼면이 바다라 해산물이 풍성한 건 당연하지만 질이 좋은 김이 쏟아져 나와 당시의 일본인들이 군침을 삼켰고 굴, 석화, 낙지, 오징어는 지금도 유명하다. 낙지와 오징어는 살살 칼집을 넣고 양념을 해 석쇠에 구워 상에 올렸고 회로 시금치나물을 섞어 예쁘게 비벼 낙지 두루치기를 해먹는데 낙지 두루치기는 막걸리 안주로는 일품이었다. 오징어는 서울시장에 나오는 울릉도 오징어가 아니라 하얀 뼈가 들어있는 갑오징어이다. 거기서 빼낸 뼈를 말려 성냥개비 돛을 달아 배를 만들어 개천에 띄우던 시절이 그립다. 또 그런 것들이 젓갈이 되어 나오는데 젓갈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잡젓의 맛이다. 5만 가지 고기 새끼들이 섞인 젓갈이라 잡젓이라고 했는데 그 잡젓은 값이 싸서 고춧가루 끼 없는 김치만 담그는 가난한 집에서 많이 먹었다. 5, 6월 풋고추를 다져 양념한 것을 뜨거운 보리밥에 먹으면 맛이 있었다. 또 잡젓에 속하는 고너리젓이란 게 있다. 고너리라는 묘한 이름의 못생긴 생선으로 인해 권태기에 들어간 부부가 아침 밥상을 받고 앉아 서로 마주보다가 무슨 고너리 같다고 시작해 마침내는 밥상을 뒤집어 엎고 싸웠던 시대이기도 했다. 제2차 대전 말기에 일본 도쿄 유학을 마치고 고향에 돌아갔던 때의 봄의 일이다. 쌀이 귀해서 미역죽, 값싼 고누리죽들을 쑤어 먹었던 일을 상기하지만 처녀가 사과 한 개 먹을 수 없었던 그 시대에 배가 고파 맛은 고사하고 멀건 고너리죽을 양차게 훌렁훌렁 마시고 나면 뭔지 취기가 돌았었다. 나는 죽에 취해서 그림 공부하는 것은 아랑곳 없이 가운된 마루수를 앞에 앉아 백엔닛이나 경대보에다 수만 놓고 있었다. 그럴 때 동네 총각이 언덕 위에서 내 모습을 넘겨다보는 걸 눈치채고 앵두나무꽃 아래로 내빼어 숨을 죽이고 엎드려 있었던 일도 있다. 요즘 처녀들이 사과를 들고 우두둑 우두둑 베어먹는 것을 볼 때마다 나의 청춘 시절을 회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내 고향이 전라도 고흥이라 해도 모르는 분이 많을 것이다. 옛날에도 누가 고향을 물을 때마다 고흥이라고 대답하면 네? 하고 되묻기 일쑤여서 할 수 없이 얼굴을 붉히며 그 나환자 수용소가 있는 유명한 소록도라고 시작하자마자 아, 네 하고 알아주는 것이 못마땅했었다. 고향은 전라도 그리고 소록도가 있는 고흥. 그러나 매화가 일찍 피는 그 지방에서 나는 꿈 많은 소녀 시절을 보내면서 감상에 젖었었다.
그런데 그곳을 뜬 후부터는 유행가의 한 구절처럼 타향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은 왜 봄을 찾는 것일까? 나 역시 지난 몇 해를 살아오면서 봄을 찾았고 기다렸으며 무수한 봄이 찾아왔어도 그 기대에 속으면서 어느덧 나이만 먹어버린 것이다. 어쨌든 봄이 오는 나라에 태어나서 다행이라 생각한다. 봄은 무엇인지 기다림을 주고 기다림은 영원한 젊음이다. 그래서 어머니도 소녀 같고 나도 지칠 줄 모르고 무언가 기다리느라고 마음은 젊을 것이다. 네 번째 이야기, 앵두꽃. 우리 집 장독대 옆에 조그마한 앵두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이른 봄에 꽃이 피길 기다렸는데 때 아닌 봄장마 때문에 그 고운 꽃을 보지 못한 채로 벌써 이파리가 돋아나고 말았다. 옛날에 살림이 줄어들어 생가를 팔고 공원 아래에 있는 어느 고가로 이사간 일이 있었다. 여기서의 고가는 오래된 집을 말합니다. 그때 나는 도쿄에서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무럭무럭 자라는 물묵처럼 건강하였다. 보잘것없는 집 모습에 마당은 한없이 넓어 보였으나 그전 살던 사람들 역시 경황이 없었던지 상치씨 하나 뿌려 있지 않고 잡초만 엉성히 푸릇푸릇 움터 있는 게 여름이 되면 뱀, 귀뚜라미, 진해, 뭇, 벌레떼가 향연을 이룰 것 같은 인상이었다. 그런 가운데 단 하나 장독대 옆에 큰 앵두나무 한 그루가 있어 흰 꽃이 레이스처럼 피어올라 그 때문에 집안이 환하게 보이고 그 반면 초가집은 더욱 초라하게 보였다. 그 무렵 나를 둘러싸고 여러 군데서 혼담이 꽃을 피우듯 활짝 피었지만 부모의 마음에 찬 곳이라곤 한 자리도 없었던 모양이고 나 역시 어디고 시집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동네에서 소문난 호인인 아버지를 졸라 나를 함락시키려던 청년이 두 사람 있었다. 한 사람은 국민학교 교사이고 한 사람은 면의 면작계 주사였다. 그런데 두 사람 다 학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반대하셨다. 어느 날 아침 역시 결혼 문제 때문에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고 세수도 하는 나는 뒤란 마루에 걸터 앉아 앵두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무엇인지 강렬한 시선이 나를 쏘아보아 눈이 부시는 것 같아서 무심코 공원 쪽을 바라보았더니 담 너머로 진한 회색 양복 차림을 한 안경 쓴 젊은 사나이가 벌써부터 나의 거동을 살피고 있었던 것이다. 면작계 주사였다. 세수도 하지 않은 나는 몹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땅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 기어서 장독 앵두나무 그늘에 숨었다. 이제는 갔겠지? 하고 레이스 같은 꽃 사이로 살며시 보노라니 청년은 얼굴에 웃음조차 띄지 않고 정색한 얼굴로 나의 거동을 조금도 놓치지 않은 채 우뚝 서 있다. 상당한 장기전을 치른 끝에 나는 겨우 앵두꽃 그늘에서 부엌문으로 빠져나오게 되었다. 그 청년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 다섯 번째 이야기, 라일락. 지난해 봄에 우리 집은 향기로 가득 찼었다. 네 그루의 라일락이 한꺼번에 흡사 보랏빛 비누 거품처럼 피어 바람이 불면 뭉게구름이 흩어지듯 향기마저 뿜으며 하늘거렸다. 서울서 살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자기 집들에서 생긴 장관이기에 그것이 여간 신통하지 않았다. 이제는 나도 라일락을 볼 수 있는 조그마한 정원을 가졌노라고 한편 흐뭇하기도 하고 그것이 더 이전에 소파라든가 전화가 필요해서 애를 쓰다 간신히 마련했을 때의 기분과 꼭 같았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라일락 하는 남자 소리를 들었다. 나에게 하는 소리는 아니고 그저 인간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감탄사였었다. 그 소리가 지금도 내 귓전에 선하고 왠지 그 말소리가 그리워진다. 다시 봄이 왔다. 물론 수소나들이 파릇파릇 자라나기 시작하고 앵두나무를 비롯해서 홍도, 라일락까지의 새싹이 돋기 시작했다. 나는 이번이야말로 그 희한한 라일락에 젖은 내 흐뭇함을 마음껏 즐기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라일락은 꼭 2송이밖에 피지 않았다. 밥하는 처녀는 그걸 해거리를 한다고 했지만 바쁘게 살다 보니 그만 거름 주는 걸 놓쳐버린 때문일까. 어쨌든 간에 수선화도 그렇고 뭇 꽃잎들이 길쭉길쭉 컴한 가지 꽃을 피울 기색이 보이지 않아 이상했다. 나는 되레 나의 본연의 분수를 되찾을 반성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편히 가져버렸다. 왜냐하면 내 집들의 꽃이 만발하고 더욱이 창가에서 라일락을 즐긴다는 풍류 혹은 사치가 내 분수에는 넘치는 과분한 나의 운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는 택시를 타고 지나가면서 남의 집 울타리에 피는 꽃을 넘어다 보든가 입장권을 사서 고궁에 들어가서 봐야 하는, 그래야 제대로 내 격에 맞게 산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는 무슨 불행이 올 것만 같다. 옛날에 시골 우리 집엔 흰 나리꽃이 무성히 피었었다. 그것은 마치 네덜란드의 튤립 밭의 일부 같았고 그 향기가 동네까지 번져 나비떼가 몰렸었다. 그때 여와 남 사이의 불행이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또 우리 집에 라일락이 만발하여 향기가 진동했던 지난 봄 역시 나는 그와 같은 불행을 또 한 번 치렀기 때문이다. 꽃 흉년이 든 이번 봄 어느 날 화가 한 분이 찾아왔었다. 홀로 여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 나를 측은히 여겼던 모양인지 꽃걸음 한 봉지와 가위를 들고 왔었다. 그러고 보니 가지가 제멋대로 뻗은 라일락은 마치 곱슬머리 수양보들처럼 보였다. 부드러운 양광이 내려쬐는 오후에 톡학톡학 가지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그 소리에 취해서 1세기 전 후기 인상파가 태동했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 그러한 환각의 시대에 살고 있는 듯한 착각 속에서 나는 밀레의 이삭줍기 그림이 박힌 수틀이 있는 방으로 들어서려는데 잘려내려 흐트러진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면서 어머, 이 가지 말려서 녹두밥 지어 먹으면 맛있겠네. 응? 하하하 하는 소리가 마당에서 가위 소리에 맞춰 봄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어쩌면 여와 남의 소리 같기도 해서 나는 겸연쩍어 공연히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나는 내가 시간을 초월한 어느 공간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또 하나의 현세의 나의 육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묘한 실감에 젖어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공간의 세계가 현실보다는 그리운 세계처럼 느껴졌다. 지난번 여럿이서 교회에 나들이 갔었을 때만 해도 가지를 치고 있는 이 화가는 투망을 들고 정신없이 개천을 처벅처벅 올라가기만 했었는데 그분은 그런 일에 잘 열중하는 취미가 있는 것 같고 나 역시 주워 모으는 취미가 있었던 모양인지 같이 허우적이면서 개천을 따라 올라가 가끔 걸리는 새끼손가락만한 피라미 새끼를 비닐봉지 속에 주워 담았었다. 개천에는 물고기가 없어서 투망을 거둘 때마다 돌과 밉게 생긴 물개구리가 걸려 들어왔었다. 가위질에 열중한 나머지 화가는 수선화 잎과 물묵을 질끈 밟아버렸다. 이파리들은 둥근 부채살처럼 누워버렸다. 나는 그가 모르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여겼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밥하는 처녀는 뭐가 우스운지 웃음을 참더니 기어가다시피 방으로 들어가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웃는 것이었다. 나 혼자 사는 집에 와서 화가인 그 남자가
라일락가지에 가위질하는 것을 밥하는 처녀는 처녀대로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보고 웃었는지도 모르고 길 밖에서 이 광경을 힐끗 보며 지나가는 사람도 나와 그 화가 나는 여와 남을 아, 라일락 대신에 참 행복스러운 여와 남으로 보고 지나갔을지도 모르겠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히 들으셨는지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